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쪽에서 좀 시간을 많이 저기했더니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 389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1980년대 뭐 황지우 씨가 어쨌든 첫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 황지우의 시적 작업과 또 독자와의 어떤 공감적 거리가 가장 행복하게 결합되었던 뭐 그런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황지우 시인 자신이 어떤 그 시적 작업 속에서 보여줬던 형태 파괴적 노력, 그 언어의 어떤 형태 파괴적 노력이 1980년대 당시에 그 한국에 굉장히 과격했던 정치적 기우와 어떤 그 일맥상통하고 있었다는 어떤 형태상의 어떤 유사성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이 사회 현실이 굉장히 격렬했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서정신한 순수시의 어떤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표출되기가 좀 어려웠던 그 시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렬하고 어떤 직접적인 형식의 어떤 시적인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페이지를 넘기면요 390페이지 그러한 이제 그 시도로 나왔던 것이 이제 황지우를 포함한 앞쪽에서 이제 제가 언급했던 시인들의 그 해체시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적 위나 시적 권위를 시인 자신이 시어를 통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권위를 갖다가 시인 자신이 시어를 통해서 내파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언어적인 자기 파괴를 통해서 억압적인 그 현실의 관계망을 해체시키겠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체시라고 볼 수 있다면은 황주 시의 이제 작업이 뭐 그런데 이제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수영 씨 말을 이제 따르면은 그 모든 전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온하다고 하죠. 근데 황주의 시도 그 불온한 전의 뭐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형식에서 아까 제가 이제 무등산 얘기하면서 그런 형태시도 보여드렸는데 어떤 내용과 형식 양 차원에서의 어떤 불온성이라고 하는 것을 황주가 이제 보여주려고 그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단은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조의 수평적 동일시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앞쪽에서 썼었는데 결국은 그 일상어와 시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시라고 하는 거는 그 일상어를 갖다가 이제 승화시켜 가지고 일상어로부터 최대한 멀리 언어를 갖다가 이제 조각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황지우 같은 경우는 언어를 갖다가 최대한 일상어에 가깝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일상어와 시어가 이제 일체화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수평적 동일시나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그다음에 황주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고백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 고백.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고백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백하는 화자가 있겠죠. 그럼 그걸 듣는 청자가 있어요. 청자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누군가 선생님들 앞에서 고백을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뭐 지금에 와서야 뭐 사랑 고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무슨 고백을 할까? 평생 동안 내 가슴 속에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너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청자가 그러니까 고백은 화자가 하죠. 그랬을 때 청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고백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자 입장에서 듣는 이 입장에서는 그 고백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몰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고백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인이 되겠고 듣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독자가 되겠죠. 시적 화자 혹은 시인이 자기의 보통 고백을 할 때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고백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의 어떤 추함, 용서할 수 없는 과거, 뭐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해요, 보통. 고백을 할 때. 그랬을 때는 이 청자 입장, 듣는 입장에선 이 고백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반발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백이 진행되는 순간은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고백자와 일체화가 돼야 되는데요. 이 황주의 시가 보면은 이런 자기 고백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자기의 헛된 뭐 욕망, 그 다음에 어떤 추함, 그 다음에 어떤 무기력함, 이런 부정적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에서 여과 없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과 없이.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평범한 독자 입장에서는 야, 시인의 그 일상이나 시인의 삶이나 시인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게 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다시 얘기해서 나 역시도 어느 그 순간에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행위를 했었고, 또 가져서는 안 될 생각도 한 적이 있으며,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유명한 시인조차도 나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나나 너나 다를 게 없구나라고 하는 안심감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황주의 시가 그런 고백의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중간쯤을 보시면은 공감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황지우 시인의 시적 작업이 당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그의 시가 일종의 자기 고백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주의 시어를 보면은 그의 말대로 그는 부끄러움의 심층, 멘탈 스트럭처, 그러니까 정신 구조죠.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갖다 시를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백이라고 하는 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한 두 줄 정도 내려면, 고백이 갖고 있는 고유한 효과,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뭐냐면은 고백자와 그것을 듣는 청자, 다시 얘기해서 시인과 독자 사이에 어떤 정서적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뭐 문학평론가 정효구 선생 같은 경우는 뭐 화자가 독자 혹은 작품 내 청자와 대등한 어떤 세속적 어조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종래 이제 그 시인과 독자 사이에 어떤 위계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이 황지우 시에서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황지우 시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가독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기 편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시를 읽을 때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앰비규어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호하고 애매해요. 도대체 뭘 지시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알쏭달쏭하다는 겁니다. 근데 황지우 시 같은 경우는 직정적인 고백들이 많아요. 직설적인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그 시어를 갖다가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산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산문적 성격. 그리고 시 자체가 마치 그 미니픽션, 뭐 작은 소설처럼, 에피소드처럼 어떤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1페이지의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많은 시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좀 서사적, 이야기적 성격의 산문으로도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데뷔작도 그렇고요, 뭐 많은 시들이 그런 어떤 산문적 성격, 서사적 성격, 어떤 이야기 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 읽기의 재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쨌든 뭐 이러한 이제 맥락하에서 황지우 시가 어떤 형태로 좀 세계와 시인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고, 초기 시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현실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불화했던 시인이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현실과의
어떤 공존, 뭐 현실과의 화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뭐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렇겠습니다만 황지우 시인은 이제 비관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절에서는 황지우는 비관주의자다 뭐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있고요. 다음 절로 가면은 하여간 뭐 황지우는 3절 그러니까 401페이지 가면은 황지우는 현실주의자다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부로 가면은 황지우는 낭만주의자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시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비관주의자, 현실주의자, 낭만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황지우 시 안에 사실은 그 일종의 단층처럼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황지우의 비관주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391페이지에 초토 화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을 그 황지우가 80년대 어떻게 인식했냐면 초토라고 인식했습니다. 초토. 완전히 불타버려 가지고 더 이상 어떠한 소생의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땅으로 현실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여기는 초토입니다. 그 위에서 도대체 묵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는 어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392페이지로 가면은 자 이렇게 그 황지우가 좀 비관주의에 어떤 빠져 있었던 것은 물론 뭐 그 황지우가 개인사적으로 겪었던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겠지만은 좀 근본적으로 두째 줄을 보시면은 갈봄 여름 없이 처형받은 세월이었지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인사를 다루고 있는 등단작 연역 같은 소설에서 보면은 그러한 이제 불행의 그 한 축에는 어떤 가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황지우 집안에서는 어떤 관례와도 그 같았다라고 고백할 때, 뭐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떤 황지우가 생각하는 원체험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기의 삶을 갖다가 이제 그 숙명적으로 좀 비관주의적으로 그렇게 인식했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의 한 축에서는 그런 어떤 숙명적 비관적 세계를 좀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반동적 그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반발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삶은 초토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뭐 만수산 드렁치 이런 시를 보면은 이런 의지를 피력합니다. 어서 가라. 초토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은 초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초토에 머물지 않고 사실은 그 초토를 버리고 화해할 수 없는 이 지상을 벗어나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화해할 수 없는 이 지상 초토라고 표현하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중요한 이제 그 어떤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동시에 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이제 비관적 조건은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한 축에서는 그것을 타개해야 한다. 물론 뭐 어떻게 이 초토에서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비전은 없지만은 낭만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 속에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그게 이제 새 이미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상병의 이제 시를 읽으면서도 그 새 이미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마다 사실은 새 이미지들이 같은 새인데 그 새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적 그 함축은 다 달라요. 그 황지우의 함축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시를 한번 읽어보면은 그 새는 자기 몸을 쳐서 건너간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기 몸을 친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건너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몸을 치는 게 흡사, 자기를 매질하는 것 같다 그러죠. 자기를 매질하여 일생일대의 무리를 날아가는 그 새는 이 바다와 닿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다만 먼 또 다른 연안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새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견인주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학대에 가깝게 아주 필사적으로 치면서 지금의 이제 그 차 안의 현실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새로운 연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 또 다른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유토피아겠죠. 시인이 꿈꾸고 있는 어떤 이상향일 겁니다. 근데 그 이상향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매질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견인주의적인 노력을 통해서라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393페이지 두째 줄로 가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새가 날아가고자 하는 연안, 저 바다 건너편에 저 해안은 어딜까요? 아마도 뭐 그게 이제 낭만적인 유토피아일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시, 그러니까 등단작 연역을 보면은 그 연역에서는 자기의 고향인 이제 내지와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솔섬을 아주 대립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삶과 죽음의 이제 경계지대 뭐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는데, 그 화렵수림에서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그 연안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고 저쪽에 가장 따뜻한 쪽을 맞댄 이쪽의 가장 추운 경계. 뭐 이게 이제 연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인이 생각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어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가장 추운 경계에 있는 겁니다. 가장 추운 경계. 혹은 황무지와 같은 초토. 그렇지만은 이 황무지와 같은 초토나 가장 추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따뜻한 곳하고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적으로 추운 경계를 조금만 넘어서면은 가장 따뜻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어떤 희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황지우의 그 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낭만적으로 이제 초월을 해가지고 저 바다 건너의 어떤 유토피아에 낭만적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저 유토피아에 도달한다는 것, 가장 따뜻한 곳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곳에서의 가장 추운 이 추위를 갖다가 견뎌낼 때야 비로소 저 따뜻한 곳과 접촉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93페이지 두 번째 그 문단으로 가시면은 어쨌든 이러한 자각 속에서 시인은 현실에 몸으로 닷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추운 이곳의 현실에 이제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보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어떤 태세 자세라고 하는 것이 시인 그 자신이 초토라고 생각되는 현실을 성찰해야 된다, 혹은 반성적으로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적 그 움직임으로 그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황지우의 뭐 초기시를 읽어보면은 그 반성의 형태가 뭐 고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자학적 포즈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자학이라고 하는 포즈가 굉장히 자주 노출되고요. 또 시가 굉장히 풍자 혹은 아이러니 등에 이제 의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과 현실 사이에 아마 이런 그 갭, 간격, 거리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자기의 일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 한번 읽어보면은 뭐 시가 되게 쉬워요. 뭐 이게 뭐 해석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산문처럼 느껴집니다. 그 아내의 수공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나의 무언가 과신의 무능에 손질하려는 것이렸다. 낮에도 남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이 혐의에서. 그러니까 뭐 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의 이제 과신과 무능에 대한 어떤 겸연쩍음, 어떤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산문적으로 그냥 표출하고 있는 시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내 실업의 대낮에, 그러니까 지금 시적 화자인 나, 그러니까 황지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실업자죠, 고등 실업자. 내 실업의 대낮에 시장 바닥을 어슬렁거리면 그러나 아직 나는 아직 바닥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목마 딸 부분을 보면은 이 집에서 나는 번역도 하고 르포도 쓰고 가끔 시도 쓰면서 살고 있지요.
마누라가 신경질 부리면 5살 난 딸을 데리고 소금집 공터에 나와 놀지요. 그러니까 뭐 실업의 이제 그런 어떤 삶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몸부림이라고 하는 시는 자기 삶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꼭 1년생 풀의 생애 같다. 그러니까 1년생 풀 벼랑에 서서 그 어쩌다가 사는 것이 이판사판 되었는지 막 간다, 막 나간다. 그런 몸부림 속에 이제 자기의 어떤 일상이 갇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라이티 쇼 뭐 여기에서는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감정을 갖다가 직정적으로 그냥 표출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원통하다. 세월이 원통해. 세월이 원통. 그 세월이 원통해. 이가 갈리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어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어에서 보면은 그 일상에 대한 시인의 작인식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경우에 자기 풍자적이긴 하지만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낮에도 집에 있는 자신에 대한 열패감. 그러니까 뭐 낮에 집에 있으면 안 되나 남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그 저기 뭐야 실업의 어떤 열패감에 빠졌던 적이 한 2년 3년 있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니던 대학의 직장에서 해직이 됐어요. 막 징계를 막 이렇게 딱 징계해가지고 막 해직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법원을 들락달락하면서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 해직이 되고 그러니까 황지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직장에서 해직이 되니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막 분노, 막 뭐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해직이 되었다. 부당 해직. 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복직 판결을 받아가지고 손해배상도 받고 그랬는데 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3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해직이 됐어요. 결혼 후에 결혼한 지 뭐 1년 정도 돼가지고 해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모님은 사이가 교수라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과 동시에 백수가 되었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밝히지 않았어요. 제 아내하고 합의해가지고 절대, 왜냐하면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겠어요. 사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인 줄 알고 맞아 들었더니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1년 만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이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또 30대였고 뭐 하여간 그 해직이 됐는데, 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마음속에서는 어떤 분노가 막 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이제 출근을 하죠. 출근을 하면은 아침에 그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신혼집이 연희동의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쫙 피면서 흡연을 하면서 과거에 직장에서 나를 잘랐던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막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명, 그 녀석이었지 하면서, 또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증거 자료로 이렇게 제출이 돼서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나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막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한 3개월 넘게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보통은 이제 가방 메고 학교 왔다 갔다 하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 부르는 데도 없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이제 겸연쩍어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마당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텃밭에 야채 있죠, 야채. 야채를 갖다가 좀 씨앗을 사다가 이제 뿌려 가지고 이제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방울토마토부터 해가지고 여러 작물을 키웠습니다. 나중엔 너무 풍요롭게 이 그 텃밭이 한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먹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야채들이 막 수박도 주렁주렁 열리고 막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채를 뜯어다가 이제 낮에는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 아내가 오면은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어라. 이런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이불도 빨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옷도 빨고 해가지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 옆집하고 뭐 아랫집, 옆집 다 이게 다 트여 있어요. 서로 간에 다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을 털어가지고 막 말리고 있는데 우리 밑에 집이 이제 태역 대령 할아버지가 살던 집인데 그쪽에 이제 할머니가 저 집 남자는 왜 저렇게 대낮에 맨날 빨래를 하고 어디 뭐 직장도 안 가나 뭐 해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낮에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은 참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눈치가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밤에 빨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건 황지우의 심정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낮에 그 집에 있는 남자의 그 겸연쩍음,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근데 그게 느낌이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나갔냐면은 그 쉬는 동안에 그 대학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쉬고 있는데 그 대학에 뭐 시간 강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강사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마포구 그 김수영이 살고 있었던 구수동에 공간을 하나 얻었어요. 공간. 그 연구 공간을 얻어가지고 한 28평짜리 정도가 되는데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지금 그 뭐랄까 신분이 불안정하고 어쨌든 뭐 공부는 계속 해야겠고 뭐 집에서 한다는 건 집에 뭐 방이 3개나 있는데 집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기보다는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좀 살아있는 어떤 그 연구자 활동가 네트워크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지행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라고 하니까 여기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비는 우리가 냈어요. 그래서 월세가 그때 당시 한 80만 원 됐나? 그래가지고 3분의 1씩 해가지고 매달 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간을 유지하면서 외부 행사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청년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20대 청년들이 20대. 그래서 대학생들 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대학생들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자기 선배 세대들 중에 자기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고민을 들어줄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되고 와가지고 이 학생들이 다 잘 됐습니다 지금. 언론사 기자도 되고 뭐도 되고 뭐 해간 자기 사회 분야에 지금은 이제 중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마당에 나와가지고 이대로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한 2, 3년 동안 그 연구 공간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황지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